양파나 캐고 살아. 딱 네 자리잖아. 전라남도 무안, 끝없이 펼쳐진 60만 평 양파밭 한복판. 명품 샌들을 신은 젊은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흙을 고르는 여자 앞에서 양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강도연은 전처 한소원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흙 묻은 그 여자 앞에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한 회장님, 오늘 계약 최종 승인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양파나 캔다고 비웃었던 전처가 실은 60만 평 양파밭의 실소유주? 농사꾼 딸이라 무시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재벌 회장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른 봄, 전라남도 무안의 들판은 연초록빛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밭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양파잎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누웠습니다. 흙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곳이었어요. 한소원은 그 들판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47살. 낡은 작업복에 오래된 모자 하나. 손가락 마디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손등은 봄 햇살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소원은 조용히 양파를 솎아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한 뿌리 한 뿌리를 살피며 옮기는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옆에는 낡은 물통과 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료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점처럼 보였어요. 봄 햇살이 쏟아지는 양파밭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소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지나치는 사람도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아줌마, 흙 파는 여자, 소원은 그렇게 불렸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소원에게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소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양파 뿌리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어요.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아직 덜 자란 가늘고 연한 뿌리였어요. 소원의 입꼬리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땅속 깊이 조용히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소원아, 양파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에 아주 많은 겹이 있단다. 양파는 거짓말을 안 해. 정성껏 키우면 반드시 보답하는 거야. 소원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호미를 집어들었어요. 소원의 부모님은 이 무한 땅에서 평생 양파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 흙을 뒤집었고 어머니는 수확철이면 밤새 양파를 다듬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빚도 없었어요. 두 분은 소원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미끄러운 도로에서 트럭이 두 분이 타신 차를 덮쳤습니다. 소원은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두 손을 꼭 쥐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건 많지 않았어요. 오래된 집 한 채, 소박한 통장 잔고, 그리고 이 땅이었습니다. 60만 평의 양파밭. 당시에는 시세가 그리 높지 않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분인 박씨 내외가 소원이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를 맡아주셨어요. 소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강도연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성그룹 3세, 재벌가 자제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소원 앞에서는 겸손해 보였어요. 소원의 말을 경청했고
농촌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이 양파 농사를 지었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 밭에서 일을 거들었다고 하니까 강도연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거 멋있는데요? 땅에서 뭔가 키운다는 거 제가 평생 못 해볼 일이잖아요. 그 말이 소원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6달 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강도연의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농사꾼 집안 딸이라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강도연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소원의 흰 드레스 아래로 하객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오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부가 무안에서 양파 농사 짓는 집 딸이라더라. 강 회장 아드님이 어쩌다 저런 집안애를. 소원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15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원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시댁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것, 그분들의 땅,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결혼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소원은 다시 양파밭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미가 흙을 갈랐어요. 뿌리가 조심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소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양파잎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강여사는 소원이 신혼집에 들어오는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소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 감춤이 없었어요. 무안이 어디 있는데야? 전라도야? 네, 어머님. 양파 많이 나는 곳이에요. 소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강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양파. 그래, 양파. 마치 그 단어 자체가 모욕인 것처럼 발음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하필이면. 그 뒷말은 삼켰어요. 하지만 표정이 뒷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원은 시어머니 방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여사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흙냄새는 좀 없애. 시집 와서 그런 냄새 나면 창피하잖아. 소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첫날부터였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어요. 시댁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강 여사는 소원을 볼 때마다 한숨을 먼저 쉬었어요. 저 손 좀 봐. 농사꾼 손이야, 농사꾼. 손님 앞에서도, 친척 앞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소원의 부모님을 향한 말은 더 가혹했어요. 그래서 쟤네 부모가 뭐 했다고? 양파? 아이고, 우리 도연이가 어쩌다. 친척들이 모인 명절 자리에서 강 여사는 공공연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소원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참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요. 밥상에서 소원의 자리는 늘 끝자리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부엌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어요. 먹다가도 수시로 일어나 반찬을 채우고 국을 데우고 밥을 퍼와야 했습니다. 정작 소원이 밥을 먹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는 원래 나중에 먹는 거야. 강 여사의 말에 소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절은 더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떡국을 준비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20시간이 넘는 노동이었어요. 수고했다. 단 한마디를 바랐습니다. 돌아온 건 불평이었어요. 오래전이 좀 타네. 간도 싱겁고. 소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에요. 남편 강도연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하지만 소원 편을 들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소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강도연은 짜증을 냈어요. 또 시작이야. 내가 참으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참으라는 말. 소원은 그 말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났습니다. 소원은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점이 됐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26살에 이 집에 들어온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희망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혼 8년 차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소원은 그날도 친척 모임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강 여사가 손님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농사꾼 딸이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치켜들어. 분수를 알아야지. 소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됐어요. 그날 밤 소원은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어요. 내가 참아. 어머니가 원래 그래. 소원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구나.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소원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한 권 꺼냈어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장소를 적었어요. 강 여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몇 명이 들었는지도 적었어요. 기록이었습니다. 소원이 말 대신 선택한 무기였어요. 그날부터 소원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작고 얇은 수첩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집안이 조용해지면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강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강도연이 뭐라고 했는지, 어떤 반응이었는지 빠짐없이 적었어요. 한 권이 다 차면 새 수첩을 샀습니다. 수첩은 쌓여갔어요. 소원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정인아. 대학 동기였고 이후로도 가끔 연락이 닿았어요. 소원은 결혼 12년 차에 정인아를 찾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님 땅 문제를 상담하러 간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원은 수첩 14권을 가방에 담아갔어요. 8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정인아는 그 수첩들을 다 읽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원아, 이거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소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능성을 봤어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리 해볼 수 있어. 소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댁은 소원 명의로 여러 금융 거래를 해왔습니다. 소원의 도장을 가져다 썼어요.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통장 개설, 대출, 부동산 담보 설정. 소원 몰래 수십억 원이 오갔어요. 소원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요. 내 동의 없는 거래는 전부 불법이니까요. 소원은 은행에 가서 사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복사하고 도장 날인 부분을 확대해 위조 흔적을 찾았어요. 서명 필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소원을 바보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정인아는 그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소원아, 이거 사문서 위조야. 횡령이야. 형사 고발도 가능해. 소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결혼 10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강도연의 양복 주머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소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염색한 머리카락이었어요. 소원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통화, 주말 골프라며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일, 갑자기 늘어난 해외 출장, 카드 명세서에 낯선 식당 이름들,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집 사람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강 여사도 시누이들도 심지어 친척 어른들까지. 남편의 외도는 집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모른 척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원은 용기를 내서 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강 여사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남자가 바깥에서 좀 놀 수도 있지.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소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도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남편을 잘 챙겼으면 남자가 왜 밖으로 돌겠어. 여자가 집안 살림을 못하니까 그런 거야.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 소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이 집의 논리였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면 아내 탓, 가정이 흔들리면 며느리 탓, 모든 것이 소원의 잘못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무렵부터 소원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원의 말과 행동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소원이 화를 내는 순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원은 너무 지쳐서 거실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5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흘러나왔어요. 그 모습을 누군가 찍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강도연을 발견했을 때 소원은 소름이 끼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걱정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원아,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정신과 말이야.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소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이제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모는 거구나. 난 멀쩡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 혹시 모르잖아. 소원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요. 그 기록은 나중에 이혼 재판에서 소원에게 불리하게 쓰일 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어머니, 그게 강도연의 계획이었어요. 소원은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바라봤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어요. 괜찮아. 때가 오고 있어. 소원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혼 공개 선언의 2주 전이었습니다. 소원은 새벽 1시 모두가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저예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정인아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통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복도 끝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소원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고르게 뛰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강도연은 그 무렵 이미 이혼 서류를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날이 있었어요. 강성그룹 회장 취임 축하 파티,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500명이 넘는 하객,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하기로 했어요.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소원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소원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소원도 준비했습니다. 파티 사흘 전이었어요. 소원은 오랜만에 무안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다녀오려는 거였어요. 차에서 내려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양파 잎들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어요. 박 씨 내외가 맞아주셨습니다. 소원 씨, 올해도 풍작이에요. 양파가 정말 잘 됐어요. 소원은 밭 사이를 걸었어요. 흙을 한 줌 집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원 씨, 관리비 정산 서류 여기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소원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이 땅은 소원의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것이었고 소원이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댁도 강도연도 아무도요. 그리고 이제 곧 때가 올 거였어요. 소원은 묘소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자풀을 손으로 뜯어냈어요. 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양파 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 같았어요. 파티 날 밤이었습니다. 소원은 단정하게 한복을 입었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축하 연설이 끝나고 건배가 오갔습니다. 강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원도 무대 앞쪽에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때가 왔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강도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소원 앞에 섰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소원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명해. 한마디였어요.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강도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여자와는 살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정주부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강 여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농사꾼 딸이 여기까지 온 것도 과분하지. 우리 집안에서 15년이나 호강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 나가. 소원의 눈에 내연녀 오수아가 보였습니다. 강도연 옆에서 서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어요. 소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읽었어요. 향후 모든 법적 분쟁을 포기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양육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서류 끝부분을 봤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한 조항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인아가 심어둔 독소 조항이었어요. 어서, 빨리 서명해. 강도연이 재촉했습니다. 소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펜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한 획 한 획, 한 소원,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가 유리한 서류라고 믿었으니까요. 됐어. 이제 꺼져. 소원은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2월의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소원은 춥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어요. 끝났어요. 서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정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소원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소원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혼 후 소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빈손이 됐어요. 명품 가방도 고급 자동차도 넓은 집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들던 여자가 오늘은 월세방을 구해야 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도연이 기회가 날 때마다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골프장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재계 모임에서 전처가 재산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없는 증거 만들어서 협박까지 했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였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결국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재벌 회장의 말이니까요. 소원에 대한 동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대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만 남았어요. 재산 노리고 결혼했다더라. 위자료 수억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더라. 소원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면접까지 가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강도연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자리 잡는 걸 방해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원은 무안으로 내려갔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내외가 반겼어요. 소원 씨, 드디어 왔구만요. 소원은 짐을 내려놓고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양파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소원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흙을 손에 쥐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흙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스미는 흙냄새가 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시작할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는 울어도 됐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소원은 작업복을 샀습니다. 모자를 샀어요. 장갑과 호미를 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갔어요. 양파 모종을 심었습니다. 비료를 뿌렸어요. 물을 줬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어요.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돌려주는 곳.
소원은 그렇게 양파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어요. 정인아와 함께 기록들을 정리하며 때를 기다리며 밭에서 일하는 소원에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는 아줌마, 흙 파는 여자, 그게 좋았어요. 아직은 그래야 했으니까요.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확장, 실패한 투자, 배신한 파트너들.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됐고 협력 업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강 여사는 매일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체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회사를 이 꼴로 만들었어? 내연녀 오수아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눈치만 살피다가 먼저 자리를 피했어요. 강도연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소파에서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훌쭉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했어요. 그러다 한 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 무안 60만 평짜리 양파 농장이었어요. 임대율이 높고 수익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담보 가치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이곳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어요. 투자자 3명을 어렵게 모아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번 건이 안 되면 진짜 끝이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무안 농장 입구에 멈췄어요. 강도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 예전만큼 여유는 없었지만 겉모습만은 여전히 재벌 회장이었어요. 오수아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굽 높은 샌들이었어요. 뒤로 중년 남자 3명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었어요. 자, 들어가시죠. 강도연이 앞장서서 밭 사이 길을 걸었어요. 구두굽이 흙길에 푹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걷지 못해 멈춰야 했어요.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양파를 솎아내고 있었어요. 모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느리고 정성스러웠어요. 마치 일부러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요. 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뒷모습, 저 머리 모양.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소원은 아무 표정 없이 강도연을 올려다봤어요.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했어요. 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오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저기가 딱 내 자리야. 양파나 캐고 살아. 오수아의 발이 소원이 방금 솎아낸 양파를 걷어찼어요. 흙이 튀었습니다. 양파가 굴러갔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굴러간 양파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장갑을 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4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이 농장의 관리소장과 임원들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소원 앞에 멈춰 섰어요. 관리소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가까이 숙인 정중한 인사였어요. 한 회장님 죄송합니다. 바쁘신 줄 알면서도 급한 건이 있어서요.
오늘 계약 최종 승인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강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관리소장이 농사 짓는 여자에게 결제를 받는다고. 그것도 저렇게 공손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소원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갑을 벗으며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계약은 오늘은 보류하세요. 내일 다시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소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결정권자의 말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다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어요. 임원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강도연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수아가 강도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저거 뭐야? 왜 저 여자한테 저래? 이상하지 않아?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 분명히 봤어. 관리소장은 소원에게 결제를 받으러 온 거였어. 강도연은 관리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관리소장이야? 나 강도연이야. 강성그룹 회장이라고. 단지주 좀 만나게 해줘. 관리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강성그룹이라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농장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회장님 승인 없이는 어떤 협상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강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 회장님 승인? 저 농사 짓는 여자가 한 회장이라고? 네. 이 농장의 모든 외부 협상은 한 회장님을 통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농사 짓는 여자한테 승인을 받으라고. 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규정입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강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박 회장님, 일단 나가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체면이 구겨졌어요. 강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원을 노려봤어요. 소원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강도연의 속을 더 뒤집었어요. 두고 보자. 강도연은 낮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소원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흙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농장에서 쫓겨난 뒤 강도연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뺐어요. 그 농장에서 농사 짓는 여자한테 막혔다더라. 강도연이 단지 주인도 모르고 갔다더라. 소문이 재계에 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왔어요. 어음 만기일은 코앞이었고 협력업체들은 물품 대금을 요구하며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온갖 루트를 동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인맥, 금융권 지인, 사설 조사원까지 썼어요. 그리고 간신히 단서 하나를 잡았습니다. 단지주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리인 측에서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도연은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이번만 되게 해달라고요.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무안농장 관리동 회의실이었어요. 강도연은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무거운 원목 문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노크를 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도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양파밭이 내려다 보였어요. 긴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작업복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어요.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빛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소원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소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예전에 결혼 생활하며 듣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웠어요. 강도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소원은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했어요.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는 이 농장의 대리인입니다. 단지주를 대신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대리인이라고? 그게 무슨... 소원은 서류 한 장을 강도연 앞으로 밀었어요. 강도연 씨가 제안한 투자권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입니다. 단호했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조건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 내가 양보할 테니까. 소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도연 씨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원에 가까웠어요. 소원은 감정 없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강도연 씨 회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290%를 넘습니다. 미지급 어음이 40억 원 이상이고 압류 예정 자산도 다수 있어요. 신용 등급은 최하위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강도연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받아들이면 저희 농장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제발 이번 한 번만. 다 갚을 수 있어. 강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전처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하지만 소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소원아.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소원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소원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도연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양파밭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에 밭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원이 15년 넘게 모아온 기록들이었어요. 모든 건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되던 그의 봄이었어요. 소원은 처음 수첩을 샀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을 적기 시작했어요. 강 여사가 한 말들, 친척들 앞에서 들은 모욕들, 남편이 외면한 순간들. 처음에는 억울함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은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강도연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짜, 카드 명세서에 찍힌 낯선 호텔 이름, 영수증에 적힌 두 사람분의 식사. 소원은 모든 걸 적었어요. 7년 동안 수첩이 14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시댁은 소원 명의로 여러 금융 거래를 해왔습니다. 소원의 도장을 가져다 썼어요.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통장 개설, 대출, 부동산 담보 설정. 소원 몰래 수십억 원이 오갔어요. 소원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두려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소원은 조용히 은행에 가서 사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복사했어요. 도장 날인 부분을 확대해 위조 흔적을 찾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소원을 바보로 알았어요. 하지만 소원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62억 원이었어요. 정인아는 그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소원아, 이건 사문서 위조야. 횡령이야. 형사고발 가능해. 소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혼 확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 강도연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그 서류 끝에 정인아가 교묘하게 심어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 은닉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배우자 명의로 진행된 모든 금융 거래가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강도연은 승리에 취해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를 채웠던 겁니다. 소원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수첩 14권, 녹음 파일 150개, 사진 수백 장, 금융 거래 내역서 수십 통. 소원은 혼자 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복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소원은 알았습니다. 서두르면 진다는 거요.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한다는 거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때가 올 때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소원은 휴대폰을 들어 정인아에게 전화했어요. 준비됐어요. 날짜 잡아줘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 금요일로 잡자. 소원은 전화를 끊고 의자 등에 기댔어요. 창밖으로 양파밭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밭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됐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서울 신내한 호텔 회의장.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채권자들, 투자자들, 금융권 관계자들, 기자들. 강도연 회사의 채권자 회의였습니다. 강도연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훌쭉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도연 씨가 투자를 제안했던 농장의 관계자분입니다. 강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렸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소원이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원은 강도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강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 사람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요. 소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고함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소원입니다.
강도연 씨의 전처이기도 하죠.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강도연 씨가 투자하려 했던 그 농장의 실소유주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소원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증명서, 세금 납부 내역서. 이 농장은 제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자산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평생 일구신 양파밭이었습니다. 소원은 서류를 하나씩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직접 농장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 일을 맡았습니다.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으니까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현장에서 일하던 여자가 실소유주였다니. 재벌 회장의 전처가 농장 주인이었다니.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소원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훨씬 두꺼웠어요. 강도연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제 명의를 도용해 여러 금융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고 담보를 설정했어요. 총 금액은 약 62억 원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혐의도 확인됐어요.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강도연의 변호사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잠깐요. 이건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6명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검찰청입니다. 강도연 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강도연 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강도연의 눈에 오수아가 보였습니다. 회의장 구석에서 슬금슬금 출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오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최오수아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오수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관계없어요. 소원은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도연 씨, 소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도연은 검찰에 둘러싸인 채 고개를 들었어요. 소원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3년 전 이혼 파티에서 강도연이 서명하도록 한 그 확약서였어요. 이 문서 기억하시죠? 강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당신이 서명하셨어요. 당신 손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소원은 천천히 읽었어요.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 은닉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배우자 명의로 진행된 모든 금융 거래가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저를 굴복시키려고 이 서류를 내밀었죠.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승리에 취해서요. 소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이 문서에 서명하신 건 당신입니다. 당신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검찰이 강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강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은 소원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흙을 만지던 여자. 재벌가에서 쫓겨난 불쌍한 전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소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대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소원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고 나서자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소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 무겁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1년이 지났습니다. 무안의 양파밭은 수확철을 맞았어요. 이른 아침 소원은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 양파를 뽑고 있었어요. 엄마,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11살 된 딸 민지와 9살 된 아들 민준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곧장 달려온 거였어요. 운동화 끝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원이 일어섰어요. 두 아이가 소원의 팔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양파 많이 캤어? 엄마 손 또 거칠어졌다. 소원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꼭 갈게. 그 말을 지켰습니다. 소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양파잎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소원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양파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